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밤새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약해서, 내가 예민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아이가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반복해서 만나는 그 상황들, 당신이 계속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 당신이 피하려 해도 자꾸만 마주치게 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것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더 깊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것은 바깥의 상처가 아니라 안에 있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리는 내면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난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비난이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미 자신에게 하고 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할 때 너무나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생 두려워해온 버림받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절망하는 이유는 그 일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더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의 어둠,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해온 모든 것들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 말이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닌 현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는지, 그 상처의 진짜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융의 지혜를 빌려 우리 내면의 지도를 그려보고 그 지도를 따라 진정한 치유의 장소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더 온전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더 이상 바깥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누구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말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며칠씩 괴로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해석 체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다고 믿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빙산의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질량과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 속에 우리의 상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느끼지 않으려 애썼던 감정들이 모두 그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식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적절한 반가쇠가 당겨지면 그것들은 다시 떠올라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동료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깊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강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그 동료의 반응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단지 반가쇠일 뿐입니다. 진짜 폭발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했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가치가 없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인정받을 만하지 않아라고 말이죠. 이런 믿음들은 의식의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속의 암초처럼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암초에 부딪혀 당신의 배는 난파당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콤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란 감정적으로 충전된 심리적 내용물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경험, 기억, 감정, 믿음들이 하나로 묶여서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의 독립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은 대개 콤플렉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 다시 그때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아이의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입니다. 현재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뿐입니다. 만약 그 상처가 없었다면, 만약 그 콤플렉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상황을 가져다 줄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말이죠. 우리의 콤플렉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말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혹은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조각조각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찾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긍정적인 잠재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어린 시절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항상 웃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즉 당신의 분노, 당신의 공격성, 당신의 자기 주장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당신은 왜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지, 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왜 작은 일에도 참다가 폭발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당신의 힘,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명력이 거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의 작업은 이 억압된 부분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순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완벽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안의 이기심을, 질투를, 증오를 비겁함을 인정하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말이죠.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당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당신의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의 삶을 망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극도로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들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판단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볼 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낀다면, 특히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인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특성의 씨앗이 당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형태로, 어쩌면 다른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사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밖에서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포용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억압하고 부인하고 숨기는 데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자유롭게 흐르고 창조적으로 사용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숨겨진 상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보았고 인정했고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림자 작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윤군 개인 무의식 너머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축적된 인간 경험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형이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패턴들입니다. 어머니의 원형, 아버지의 원형, 영웅의 원형, 그림자의 원형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원형 등 말이죠. 이 원형들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깊은 틀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원형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쳐 어머니는 특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육 보호, 사랑 안전 등이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집어삼킴, 과잉보호 의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원초적인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친밀함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원형 자체와의 관계, 즉 양육과 돌봄이라는 원초적인 경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적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성별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양육적이어야 하고 공격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반대 성별적 측면을 억압하게 됩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수성 직관 취약함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주장힘, 독립성을 그림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압된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우리의 관계에 투사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부드러움과 감정을 찾으려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자신이 발현하지 못한 힘과 주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투사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투사의 마법이 깨진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투사했던 이상적인 이미지와 다릅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들이 고통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완전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 잃어버린 부분들을 찾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화하고 통합할 때 그는 더 이상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적 삶을 대신 살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남성에게 자신의 힘과 방향성을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상처의 또 다른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동일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말이죠. 이 정체성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받은 메시지, 우리가 내린 결론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이 공부를 잘했다면 당신은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들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받았다면 당신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주 비난받았다면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자주 무시당했다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들이 대부분 제한적이고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다차원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한된 정체성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라면 당신은 실수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면 당신은 분노를 느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면 당신은 도움을 청하거나 약함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정체성을 위협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난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사가 당신의 일을 비판했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체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정체성들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들일 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우리가 연기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가면이 진짜 얼굴이라고 믿을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 헌신적인 어머니 책임감 있는 가장 유능한 전문가라는 역할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흔들릴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자녀가 반항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할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페르소나 너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역할, 모든 정체성,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고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만들어온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해방의 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무한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자아와 다릅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 즉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는 당신의 온전한 가능성,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개성화의 과정은 자아를 자기와 정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아가 더 큰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흐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외부의 의견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 끊임없는 통합,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온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사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했던 것들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페르소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자기를 만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전체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고유한 도전과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줍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외롭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것은 불안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것은 경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만약 내가 내 그림자를 마주한다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만약 내가 내 페르소나를 벗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아닐까 하지만 융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고. 사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페르소나 너머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 작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취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보호막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새로운 종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뿌리의 힘입니다. 그것은 통제의 힘이 아니라 흐름의 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자기 관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패턴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촉발시키는지, 어떤 말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지 말이죠.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세요. 아, 나는 비판받을 때마다 방어적이 되는구나. 아,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화가 나는구나. 아, 나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거리를 두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이 관찰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관찰하는 자 보는 자는 보이는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 거리가 자유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질문하기입니다.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인가? 내가 방어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증명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표면 아래로 데려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반응 뒤에 있는 더 깊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고 느꼈다고 해봅시다. 즉각적인 반응은 분노나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왜 이것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건드리는가 그러면 더 깊은 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형제 자매에게 밀렸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더 노력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회의에서의 반응은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동료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낡은 상처에 대한 것임을 압니다. 당신은 그 어린아이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너는 인정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어. 너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어라고 말이죠. 이것이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 그때 자신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 인정 보호를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느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피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지내거나 산만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분석함으로써 느끼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단지 무의식 속에 축적될 뿐이고 언젠가 폭발하거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진정한 치유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올 때 슬퍼하는 것, 분노가 올 때 그것을 느끼는 것, 두려움이 올 때 그것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되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자는 당신이 분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자는 분노가 당신을 통과하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이렇게 다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느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절정에 이르렀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후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은 카타르시스와는 다릅니다. 카타르시스는 감정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그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패턴 자체를 의식화하고 변형시킬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이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상징과의 작업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환상, 우리가 끌리는 이미지들은 모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 작업은 융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반복적으로 길을 잃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당신이 인생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났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책에 나온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상징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상태에서 내면의 이미지들이 떠오르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면에서 어두운 인물을 만난다면 당신은 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인물의 대답을 듣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의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억압된 부분들과 만나는 진지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그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피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몸과의 연결입니다. 융은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몸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는 근육의 장기의 세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도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춤 호흡 작업 등을 통해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어디서 느껴지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당신이 화가 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긴장되나요? 뜨거워지나요? 이런 신체 감각들은 감정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그것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몸과 연결될 때 당신은 또한 현재 순간과 연결됩니다.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지만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끼고 당신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당신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 당신은 생각의 폭풍에서 빠져나와 존재의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순수한 존재로서의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본질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손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당신이 만든 자아상입니다. 당신이 동일시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은 예술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춤을 추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무언가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색으로, 소리로,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할 때 당신은 무의식에 접근합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을 선택하는지, 당신이 글을 쓸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작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감정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욕구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작품을 통해 드러납니다. 융 자신도 심각한 내면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정신을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전체성 완전함 통합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만다라를 그릴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유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만다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아가거나 바깥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고 치유이고 통합입니다. 7번째 도구는 관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곳이 관계이지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도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우리의 투사를 받고 우리의 패턴을 촉발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산다면 당신은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욕구, 당신의 방어기제, 당신의 상처들이 모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불편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만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관계는 치유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어주고 서로의 투사를 일깨워주고 서로가 더 온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편안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갈등을 통과함으로써 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타인에 대해 배우고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융은 결혼을 개성화를 위한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경로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당신이 도망칠 수 없는 거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매일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회피하고 싶은 것들,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들은 단순히 서로의 상처를 재현하는 무대가 될 뿐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서로를 더 작게 만들고 더 제한하고 더 무의식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관계들은 때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붙잡을 가치가 있습니다. 8번째 도구는 의미 찾기입니다. 융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쾌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언가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의 추구가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합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조차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이 버림받음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겪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둠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혜가 되고 당신의 연민이 되고 당신의 봉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이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이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치유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번째 도구는 놓아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유하려는 노력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선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강해지려고, 더 깨달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노력 자체가 때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변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포용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입니다. 체념은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능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용은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는 이것과 싸우지 않겠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배우겠다. 나는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겠다고 말이죠. 융은 항복의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자기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의지가 더 큰 의지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삶의 계획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종종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도구는 인내입니다. 개성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빠른 돌파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깊은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당신의 내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는 또한 자신에게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후퇴할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의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것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일수록 당신은 덜 반응적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알수록 당신은 덜 방어적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전체성을 더 포용할수록 당신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감정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로봇처럼 되어야 하는구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야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분노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움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동일시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감정과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슬퍼, 나는 불안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어. 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 나는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거리, 이 작은 공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또한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거나 사랑하거나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내부에서 옵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의미 있게 만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필요가 아니라
사랑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더 진정성 있어집니다. 당신이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함께할 때 그 연결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또한 현재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재생합니다. 혹은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있을 때 당신은 생각의 폭풍에서 빠져나옵니다. 당신은 마음의 이야기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존재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싸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와 함께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또한 용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용서해야 해.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의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에서 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상처로부터 행동한다는 것을 볼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당신을 해친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해를 입었습니다. 당신을 비난한 그 사람도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을 버린 그 사람도 버림받음을 두려워합니다. 융은 모든 것은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세상에 투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은 사실 그들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봅니다. 이것은 내 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해 말이죠. 용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고 처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삶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존 모드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더 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당신의 초점이 나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를 나누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이것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융은 인생의 두 번째 반은 첫 번째 반과 다른 과제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반은 자아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만들고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두 번째 반대가 중년 이후는 다른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더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고 당신의 영적 본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달성한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것은 정신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갈 시간이야. 진짜 질문들을 할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바쁘게 지내거나 더 많이 획득하거나 더 크게 산만해짐으로써 공허함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채워져야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할 문이기 때문입니다. 융 자신도 중년의 깊은 내면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했고 그의 그림자를 만났고 그의 원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위기가 인류에 대한 그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처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당신의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경험을 의식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고통을 겪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단지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고통을 통과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변형시킨다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은 오랜 세월 축적된 깊은 슬픔과 그리움 억울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감정의 저장소이며 예술과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노래들, 이야기들은 한에서 나왔습니다.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슬픔이 표현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변형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 당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위대한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융은 이것이 단지 물질의 변형이 아니라 정신의 변형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연금술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원료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도전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열정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우리의 슬픔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성자들, 현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말이죠. 그들 모두는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의식에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융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원형들을 공유하고 같은 상징들에 반응하고 같은 보편적 경험들을 겪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비춥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께할 때 더 쉽고 더 풍부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치료사 지도자 친구 혹은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 말이죠. 이런 관계들은 당신의 여정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동시에 고독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고독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바쁜 삶의 소음 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는 그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명상은 이런 고요함을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에는 많은 형태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생각들을 지켜볼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생각들이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보는 자가 진짜 당신입니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에 의해 지배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들에 의해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상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과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배경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상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식, 순수한 각성, 순수한 존재는 상처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목격하지만 어떤 경험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크린과 같습니다. 영화가 그 위에 투사되지만 스크린 자체는 영화의 내용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가 상영되든 로맨스가 상영되든 스크린은 여전히 스크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바로 이 스크린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경험을 하든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순수하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와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스크린임을 잊고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객임을 잊고 캐릭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시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깨어남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화가 아니라 스크린이라는 것을, 당신이 캐릭터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당신이 형태가 아니라 형태 없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의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작업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의 통찰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기를 실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자아의 관점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큰 관점에서 삽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삶이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이라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여정이 모든 인류의 여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인식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당신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여전히 실제적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가 여전히 작동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초월입니다. 하지만 초월은 부인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들은 세상을 환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의 접근은 다릅니다. 그는 초월과 포함을 모두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초월하지만 그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페르소나를 넘어서지만 그것을 통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초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전체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높음과 낮음 신성함과 인간다움을 모두 포용합니다. 당신이 이 전체성을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완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흐를 것인가, 분리될 것인가, 연결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경험을 만듭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는 평화롭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차이는 그들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입니다. 관계 맺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교사로 보나요? 당신은 그것과 싸우나요?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배우나요? 당신은 그것을 바꾸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먼저 이해하려고 하나요? 융은 현실을 교사로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레슨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조차도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레슨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피드백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란 없습니다. 단지 성장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적이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나이브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당함이 존재합니다. 고통이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힘을 가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미 만들기,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같은 사건도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 피드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고 당신이 성장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윤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왔다 갔다 하지만 의미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로고테라피라는 치료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그것이 왜인지를 안다면 말이죠. 의미가 있다면 고통은 견딜 만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어려움은 극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가장 작은 불편함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삶의 비밀은 상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목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 모든 경험을 당신의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당신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당신의 고통을 연민으로, 당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전체의 치유에 기여합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은 집단 의식을 높입니다. 한 사람의 변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 작업을 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세상의 어둠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집단적 고통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진동, 당신의 존재 상태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평화를 방사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을 전파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의 세계가 변합니다. 먼저 당신의 경험이 변합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사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낡은 패턴들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상황이 변합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이 당신의 내부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내면이 외면을 만듭니다. 의식이 경험을 만듭니다. 존재가 행함을 만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방사하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꿀 때 외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융기 발견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평생 가르친 것입니다. 안을 보라. 깊이 들어가라.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라.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라. 당신의 전체성을 실현하라. 그러면 외부는 저절로 정렬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용기, 당신의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 당신의 방어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자주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고 매일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깊은 지속적인 자유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처받지 않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느끼되 아무 것에도 정의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만나되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경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경험하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전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거짓 정체성들을, 당신의 방어 기제들을, 당신의 낡은 이야기들을 벗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 이미 완전한 당신이 있습니다. 이미 온전한 당신이 있습니다. 이미 자유로운 당신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이 도착할 어떤 지점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길입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 살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살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 잠들어 있을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깨어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성장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더 온전해집니다. 조금 더 당신 자신이 됩니다. 어떤 날들은 쉽습니다. 당신은 명확하고 중심 잡혀 있고 평화롭습니다. 어떤 날들은 어렵습니다. 당신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투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을 가르칩니다. 쉬운 날들은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그것을 맛보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려운 날들은 당신에게 깊이를 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고, 당신의 이해를 깊게 하고, 당신의 연민을 확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쉽다면 당신은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명확하다면 당신은 신뢰를 발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하다면 당신은 수용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감사하세요. 도전에 감사하세요. 심지어 상처에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깊이로, 진실로, 당신의 본질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를 보면 금으로 수리된 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괴라고 부릅니다. 깨진 것을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강조하여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진 부분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불완전함이 사실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지혜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독특함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도자기는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으로 수리된 도자기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졌고 수리되었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상처들, 당신이 깨진 곳들, 당신이 수리한 부분들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관계 맺을 수 있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실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힘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이 힘은 근육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알매서 옵니다. 융은 자기를 실현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역설을 포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들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확신하면서도 열려있고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입니다. 그들은 모순을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반대들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들은 대립들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흑백으로 생각합니다.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성공과 실패로 나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면서 우리는 회색 영역을 봅니다. 우리는 복잡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뉘앙스를 인정합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상황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향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고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졌고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잃었고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신성합니다. 당신은 제한되어 있고 무한합니다. 당신은 형태이고 형태 없음입니다. 이 역설을 붙잡으세요. 그것과 함께 사세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그것을 허용하세요. 삶은 역설입니다. 당신이 놓아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죽을수록 더 많이 살게 됩니다. 당신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집니다. 당신이 내려갈수록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논리입니다. 정신의 수학입니다. 융은 말년에 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링겐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의 내면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의 조각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명상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깊은 통찰들을 얻었습니다. 이 탑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그 장소, 세상의 소음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장소를 나타냅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내면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돌아갈 수 있는 곳,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곳, 당신이 재충전하고 재정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성취해야 할 목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중심을 잃는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는다면 그것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당신의 탑으로 돌아가세요. 매일 몇 분이라도, 매주 몇 시간이라도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연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 내면으로의 여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선물을 펼치고 그것을 봉사에 사용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개인주의와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의 깊이를 발견할 때 당신은 모든 인간의 깊이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고통을 치유할 때 당신은 모든 고통의 연민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빛을 발견할 때 당신은 모든 사람 안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역할들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본질들의 접촉입니다. 그것은 페르소나 대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기 대 자기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에서 만날 때 상처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상처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가들이 말하는 하빌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통들이 가리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윤기 자기의 실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결이 아니라 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무잎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분리된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분리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음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칠 수 있는 개별적인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있고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성함을 알면서도 인간성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경험하면서도 순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체임을 알면서도 부분으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통합입니다. 그것은 초월과 내재를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숨쉬고 살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명상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당신은 세상으로 나가 교통체증과 마감기한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도전은 그 평화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일에서, 당신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곡대기의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 속의 평화가 아니라 혼돈 속의 평화입니다. 융은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고통을 줄이는가?
이것이 그들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의 심리학은 항상 실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자기 관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촉발되는지, 무엇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지, 왜 그런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인하는 것, 당신이 투사하는 것, 당신이 숨기는 것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진짜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이 만든 이미지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들과 다르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저항하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용서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들에, 당신의 고통에, 당신의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에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폭풍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하나의 관행을, 한 번에 하나의 통찰을 적용하세요. 변화는 극적인 혁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적 선택들의 누적에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달해야 할 완벽한 상태가 없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이상적인 버전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하는 작업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층들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상은 이미 대리석 안에 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때로는 당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당신의 내면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계속하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말이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입니다. 안을 보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용기를 가지고 당신 자신의 깊이를 탐험하세요. 거기서 당신은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평화를, 당신이 갈망하던 자유를,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잊었던 전체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나누세요.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지혜를 보류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을 억누르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온전한 당신을, 치유된 당신을, 깨어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비출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유를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봉사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형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형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는 작은 자아가 아니라 상처받을 수 없는 광대한 자기로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한된 정체성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억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온전한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살기 시작하세요. 방어가 아니라 열림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분리가 아니라 연결로 살기 시작하세요. 상처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실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구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한순간씩, 한 번에 한 선택씩, 한 번에 한 호흡씩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변형되었습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무것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작업의 정수입니다. 깊이 들어가라, 정직하게 보라, 용감하게 직면하라, 완전히 포용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혹은 당신이 이미 그 위에 있다면 새로운 헌신으로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치유를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자유는 나의 자유이고 당신의 평화는 나의 평화이고 당신의 사랑은 모두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작업입니다.
이것이 초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걷고 그것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자유를,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당신을, 온전한 당신을, 아름다운 당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신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발견되기를, 기억되기를,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계속하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혹은 오히려 시작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서, 우리의 공유된 본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였던 그곳에서 말이죠. 그때까지 사랑으로 걸으세요. 평화로 살으세요. 빛으로 빛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